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난주에 그 화폐 시간가치 계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오늘 잠깐 복습을 했어요. 전에보다는 훨씬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뭘 느껴야 되냐면 반복이 되면 분명히 더 좋아져요. 근데 그냥 단순히 반복해서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그게 다시 반복이 되면 그 고민했던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서 실력이 향상이 되는 거거든요. 되셨죠? 그냥 무조건 그냥 듣고만 있다. 실력은 늘지 않습니다. 예. 물론 안 듣는 것보다는 늘겠죠. 예. 이제 부동산 투자 시 현금 흐름 분석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분 투자자예요, 저당 투자자예요? 네, 지분 투자자죠. 뭐 하는 사람? 스스로 소유하는 사람. 그럼 상가 건물을 사서 소유하게 되면 놀린다, 임대한다? 임대한다. 그래서 우리의 영업은 임대 활동이 영업이었죠. 그럼 상가 건물을 임대하는 건 우리가 임대하는 건 취득할 때,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임대예요? 아니면 양도할 때 임대예요? 보유 기간 중에 임대예요? 보유 기간 중에? 그러니까 결국은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활동, 영업 활동이 임대 활동이 되는 거고, 그럼 투자 기간이 결국은 보유 기간인가요? 그래서 보유 기간 처음, 기간 초, 보유기간의 말, 기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결국 보유기간은 취득하면 시작했다가 양도하면 끝난다? 그래서 우리는 3단계로 따져봐야 되는 거죠. 취득, 보유, 양도. 그럼 각각의 현금 흐름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이제 따져보는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지분 투자자. 근데 우리가 지분 투자를 할 때 부동산은 비싸다 고가성을 띠니까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하더라. 그래서 나의 지분 투자에 은행이 참여하나요? 돈을 빌려줌에 따라 뭘 목적으로? 임대 수입, 이자 수입? 이자 수입을 목적으로 참여한다. 걔를 저당 투자자. 저당 투자자는 이자 수입을 목적으로 하고 지분 투자자는 임대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거다. 우리는 다 무슨 투자자니까? 지분 투자자니까 정의 지렛대 효과, 부의 지렛대 효과, 지렛대 효과의 좋고 나쁨을 판단할 때도 뭐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걸 갖고 판단했다? 지분 수익률이 높아지면 정의 지렛대 효과, 낮아지면 부의 지렛대 효과. 근데 걔가 그렇게 올라가고 내려갔던 게 반대로 저당 이자율이 낮아지면 그 차이만큼이 총 수익률에 더해져서 총리부채 더해져서 지분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이다. 그 내용이 기억나시면 되죠. 근데 만약에 남의 돈을 비싸게 빌리면 그만큼이 마이너스가 돼서 총수익률에서 빠져나가니까 지분 수익률이 내려간다? 그럼 총수익률과 이자율이 만약에 똑같다라면 그때는 지분 수익률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게 중립적 지렛대 효과였죠. 그게 기억이 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자 시의 현금 흐름 분석을 볼 텐데 잘 보셔야 돼요. 이건 반드시 지금부터 하는 내용들은 외워야 되는 거예요. 외워야 돼. 이걸 외우지 못하면 문제를 못 풉니다. 현금의 흐름은 부동산과 관련해서 사는 걸 뭐라고 하고 취득, 가지고 있는 걸 보유한다? 보유. 그럼 보유 기간 중에 놀리지 않고 임대하면 임대 수입이 발생하는데 걔가 영업 소득인가요? 결국 임대 수입이? 그래서 영업 소득을 통한 이득을 뭐라고 한다? 소득 이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 다음 양도하게 되면 상값보다 판값이 높으면 자본가치 증가를 통한 이득이 발생하나요? 얘를 무슨 이득이라고 한다? 자본이득. 이게 양도 차익인 거죠, 사실은. 양도 차익. 그래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했는데 그 차이가 손실이면 양도차손, 이익이면 양도차익, 양도차익이 있을 때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양도하면 무조건 내는 세금이 아니라 양도에서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내는 세금이니까 단순한 거래세가 될 수가 없다. 취득세는 거래세인가요? 취득하면, 거래하면 이때 내는 세금이니까 차이가 있더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항상 소득이 발생하면, 어떤 소득이 발생하면 이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한 경비가 있을까요? 우리가 월급을 타요. 그럼 월급을 타기 위해서 출퇴근을 해야 되죠. 그럼 출퇴근에 들어가는 교통비용 등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매장을 이용해서 장사를 한다면 그때 그 수입을 얻기 위해서 매장을 임대해야 되고, 임차. 그럼 임대료가 나갈 거예요. 종업원 고용해서 비용 등이 나가겠죠. 임금 등이 지출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득이 발생하면 항상 이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한 경비를 빼고,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는 경비를 빼고 손해 지나요? 맞겠죠? 그 다음 부동산이 비싸서 고가성을 띠니까 남에게 돈을 빌렸다면 그 돈 갚아야 된다? 그럼 들어온 돈에서 소득에서 못 빼고 경비 빼고 남에게 갚을 돈 갚고, 그리고 해준 거 하나도 없으면서 때만 되면 나타나서 뜯어가는 세금 낸다? 세금까지 이때 세금을 낸 후에 손해 진다? 얘를 세금을 낸 후, 세전, 세후 수익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손해 지게 되는 게 세금까지 낸 후의 수익이니까, 이 세후 수익이 크면 투자하고 이 세후 수익이 작으면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예요. 소득이 매우 커요. 소득이 매우 커. 부동산 투자했더니 들어오는 소득, 수입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샀어요. 이 건물을 샀어. 그 건물을 샀어. 그런데 그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노후화가 진행된 건물이라 유지 관리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요. 경비가 많이 들어가. 그래서 이 경비를 내고 났더니 거의 남는 게 없어. 그럼 투자를 잘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못한 거죠. 다시 소득이 많이 발생하고 경비가 적게 들어서 샀어요. 그 건물을. 그런데 남의 돈을 비싸게 빌려서 투자를 했어. 그래서 이자를 내고 났더니 거의 또 남는 게 없어. 그럼 그때는 투자를 잘 못한 거죠. 다시 소득이 발생했는데 경비도 적고 이때 저당도 적당해요. 근데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부과가 돼.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 뜯겨. 그럼 이 투자를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돈만 고려하면 된다? 나가는 돈도 고려해야 된다? 나가는 돈까지 얘들이 큰지 작은지를 고려한 후에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게 합리적인 투자 결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총 수익을 가지고 투자 결정하는 게 맞다, 아니면 세후 수익을 가지고 투자 결정하는 게 맞다? 세후 수익이죠. 그래서 세후 수익을 계속 따지는 거라고. 이해되시죠? 그 내용. 그래서 앞으로 무조건 소득이 딱 발생하면 뭘 순서대로 빼냐면 경저세를 순서대로 뺄 거예요. 경저세를. 이렇게.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자, 경저세. 경이 뭐죠? 경비. 저는 저당, 세는 세금을 순서대로 뺀다. 세금까지 뺀 후를 뭐라고 한다? 세후. 자, 그럼 다시. 세금을 빼기 전이면 뭘까요? 세전이에요. 그럼 다시 질문. 세전과 세후 사이엔 뭐가 있을까요? 아니, 세전과 세후 사이엔 뭐가 있을까? 세금.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외워. 그리고 그게 문제로 나오면 못 풀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용어 자체를 그냥 무슨 대단한 용어인 것처럼 외우기 시작하면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이 흐름을 이해해야지. 그러면 이제 뭘 외워야 되냐면, 보유기간 중에 현금 흐름이라고 얘기해서 가능한 총소득부터 시작해서 여기 세후 현금 수지까지 얘를 다 외워야 돼요. 이미 외우신 분들 계시죠? 예, 외워야 돼요. 그때 유효한 조소득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소득이고, 거기서부터 영업경비, 경비 빼고 저당 빼고 세금 빼고 세후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얘를 외울 때 경저세를 뺀다라고 기억해서 얘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얘를 이렇게 던져놓고 그냥 생으로 외워라 그러면 제가 나쁜 놈이다? 그러니까 외우는 방법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가능 총소득의 계산을 이제 해볼 텐데, 한 가지 저하고 약속하실 거예요. 임진왜란 때 외구가 쌌던 재수없는 총의 이름이 뭐죠? 조총. 그래서 조와 총이 같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예전에 교수님들은 외국에서 공부하시고 들어오셔서 부동산학 개론 책을 낼 때, 부동산학 원론 책을 낼 때, 이 현금 흐름 분석을 할 때 보유기간 중에 최초 계산한 그 금액을 가능 조소득이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조소득. 그런데 그 뒤로 이제 오신 분들이 이 조를 총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한자로 조가 총이래요, 총. 그래서 가능 조소득이나 가능 총소득이 똑같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기출문제를 보면 과거의 기출문제는 가능 조소득이라고 나왔어. 근데 근래 들어서의 기출문제는 가능 총소득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걸 조라고 기억해 놓으면 나중에 뭔가를 좀 더 외우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조라고 한번 공부를 할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뭐와 뭐가 같다? 조와 총은 같은 거다.
그럼 가능 총소득의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결국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건물을 사서 그 건물 놀리지 않고 임대한다? 그럼 보유기간 중에 들어오는 가능한 총소득은 결국은 가능한 총 임대 수입이다? 맞겠죠? 그럼 이제 이 5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어요. 5층짜리 건물. 이 건물은 환상적인 건물이라는 얘기를 제가 해요. 이 5층짜리 건물의 한 층에 임대료가 한 층 단위당 임대료가 월로 얼마냐면 1,000만 원이랍니다. 1,000만 원. 그럼 아직까지 느낌이 잘 없어요. 아직까지는 이 건물이 얼마나 좋은 건물인지 몰라. 여기에 얼마를 곱해요? 12. 우리는 투자 기간을 보통 1년 단위로 끊으니까. 그러니까 월이니까 12를 곱해서 연간으로 고치겠죠? 그럼 연간 단위당 임대료는 연간 한 층의 임대 수입은 얼마죠? 1억 2천만 원? 이제 좀 느낌이 와요? 이 건물이 좋은 건물인 게? 아직도 느낌이 안 와?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몇 층을? 5층. 단위수를 곱해야 되겠죠? 그럼 얘를 곱하는 순간 연간 이 건물에 가능한 총소득이 나오나요? 얼마죠? 6억. 그럼 이 건물의 매매가가 6억이에요? 1년 임대 수입이 6억이야? 임대 수입이 6억이에요. 그럼 이런 건물 하나 있으면 공부해요? 탱자탱자 놀아야 돼? 놀아야 돼. 이건 놀아야 돼. 누구한테 연락해서 같이 놀자고 그랬죠? 저한테. 예. 그랬더니 그때는 너가 필요 없다고 그러겠죠? 그래서 6억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단위당 임대료가 월로 주어져 있으면 12를 곱하는 거고, 얘가 만약에 분기로 주어져 있으면 만약 그럼 얘는 4분기인가요? 4등분칭 금액이니까 얘는 4를 곱해야 되겠네요. 1년으로 만들려면. 그럼 반기로 주어져 있다면 문을 곱해야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재미없었죠? 반기문? 아, 예. 그래서 2를 곱하는 거예요. 2를. 그럼 만약 단위당 임대료가 연간으로 주어져 있으면 그때는 아무것도 곱하시면 안 돼요. 연간으로 주어져 있는 거니까 주의를 꼭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계산 가능하시죠? 근데 얘는 현실적으로는 보통 예전에 엘리베이터가 만약에 없다면 이 임대료 차이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났냐면 1층이 100% 임대료. 그 다음 2층이 약 50% 1층의 임대료가 예전에는. 요즘은 엘리베이터가 고속으로 쫙쫙쫙 들어가기 때문에 이 층간 임대료 차이가 예전처럼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얘 임대료가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상태라면 얘 얼마 정도냐면 거의 30% 정도. 그 정도만 받았던 거였어요. 과거에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도 어느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감안은 해야 되겠죠. 나중에 실제로 나가면. 그래서 지금의 이 가능한 총소득 6억은 연간 단 한 층도 비지 않고 꽉 차서 돌아가야지만 가능한가요? 말 그대로 가능한 거예요. 짜고 짜서 가능한 총 임대 수입이 얼마인 거다? 6억인 거죠. 단 한 층도 공실 없이 임대가 돼야 가능한 총소득이 되더라. 근데 얘는 현실적이다, 현실적이지 못하다? 현실적이지 못하니까 현실성을 갖추기 위해서 뭔가를 이제 감안할 거예요. 만실의 반대말이 뭐죠, 여러분? 공실이에요. 공은 빌 공짜? 비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임대가 되지 않고 비어있는 상태. 그게 공실이겠죠. 그럼 불량부채는 왠지 딱 보는 순간 불량이에요. 그럼 임차인 중에 배째라 배를 내미는 사람이 있어요?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5층짜리 건물에 3층 공실이 발생하고 3층에 공실이 발생하고 4층에 B가 살았어요. B가 사는 순간 불길했어. 이 사람 뭐의 달인이라고요? BJR? 배째라? 배째라의 달인이라고요. 그럼 얘는 불량해? BBB? 불량하잖아요. 그럼 이만큼 돈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오니까 더해야 된다 빼야 된다? 가능한 총소득에서 빼겠죠. 그래서 현실에서는 공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불량한 놈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만큼을 뺀다. 이거 더한다라고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이걸 더한다고 내면 이걸 틀리면 될까요? 안 되는데 틀려.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게 다 그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무슨 대단한 내용처럼 현실과 다른 내용이라는 생각을 자꾸 하니까 더할 수도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빼야죠.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가능한 총소득의 5%만큼 발생한다. 3%가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줘요. 통상적으로는 5%고 계산을 할 때. 그래서
공실 및 불량부채 충당금은 금액을 얼마가 발생했다 이렇게 안 주고 가능한 총소득 중에 몇 프로 정도가 발생한다고 시험 문제를 준다고요. 계산 문제가 나오면. 여기까지 되셨죠? 그런데 지금까지 계산한 건 뭐냐면 가능한 총소득 계산해 놓고 공실 발생하는 거, 불량부채 발생하는 거 이렇게 뺀 거예요. 지금 거기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이 5층짜리 건물을 임대인, 우리가 갖고 있는데 지분 투자자가 이 건물에서 나오는 주된 임대 수입은 아닌데 이 건물에서 기타로 들어오는 수입이 있어요. 임대인이 누릴 수 있는. 그게 바로 뭐냐면 대표자의 자판기 수입이 있어요. 자판기를 놓고 자판기 수입을 누리는 거야. 누가? 임대인이. 그리고 유료 세탁기를 놓고 코인 세탁기. 걔를 놓고 수입을 누려요. 돈독이 올랐죠, 지금. 예. 그 다음 가장 일반적인 건 주차장 수입. 보통 층당 한 대는 무료. 거기에 추가가 되면 그분만큼 지금 주차료를 별도로 받잖아요, 여러분. 이 주차장 수입도 무시를 못해요, 사실은. 그럼 지금의 자판기 수입, 유료 세탁기 수입, 주차장 수입 등은 주된 임대 수입이다, 기타로 들어오는 소득이다? 기타로 들어오는 소득이네요. 얘를 기타 소득 또는 기타 수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부분만큼 더하겠다, 빼겠다? 더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주된 임대 수입 이외의 등등등의 내용으로 기타로 발생하는 소득이다. 제가 등등등이라고 그랬지 얘를 다시 읽지 않았어요. 얘 정도만 기억하세요. 주차장 수입 정도만. 얘를 시험 문제에 다음 중 기타 소득이 아닌 것, 이런 식의 문제는 역사상 나온 적이 없어요. 나올 수도 없어. 여기까지 되셨죠? 그럼 결국은 뭐 한 거냐면 가능한 총소득에서 뺄 것 빼고 더할 것 더했나요? 네. 그러면 이제 이 금액은 자판기 수입이 일반적으로 가능한 총소득의 몇 %만큼 발생한다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겠죠. 주차장 수입이 가능한 임대 수입의 몇 프로 발생한다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얘는 발생된 금액을 그냥 제시한다고요. 실제 문제가 나오면. 근데 얘까지도 시험에 나오질 않아요. 웬만하면. 되셨어요? 그래서 공실 및 불량부채 충당금 정도를 준다고. 그러면 이제 유효한 총소득이 나온 거예요. 가능한 것에서 현실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뺄 것 빼고 더할 것 더했어요. 그럼 이제 가능한 거다, 유효한 거다? 유효한 것. 이게 유효 총소득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유효 총소득은 가능한 총소득에서 뺄 것을 빼고 더할 것을 더하면 유효한 총소득이 된다. 제가 조소득이라고 쓰고 총소득이라고 읽었죠? 조와 총은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뺀다, 공실 및 불량부채 충당금, 더한다, 기타 수입. 지금 그 얘기죠.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기억하냐면 지금 이 강의실 안에 공기가 가득 차 있나요? 공기가 가득 차 있어? 그래서 가공기로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따라해보세요. 가공기.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그렇게 막 자랑스럽진 않아. 그래서 가공기라고 기억을 해두는 거예요. 가능한 총소득에서 공실 충당금 빼고 기타 소득을 더한다.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실제 시험장에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영업경비의 계산을 할 텐데 지금부터 뭘 공부하고 있는 거냐면 소득이 딱 발생하면 거기서부터 경저세를 뺀다고 그랬죠. 그게 순서잖아. 그럼 유효한 총소득이 지금 소득이란 말이에요. 지금 계산된. 그럼 거기서 경저세를 빼겠죠. 그런데 아까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는 임대하는 게 영업이라면서요. 임대 활동이. 그럼 영업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가 있겠네요. 그럼 걔를 무슨 경비라고 하겠다? 영업경비라고 하겠죠. 자, 질문. 우리가 지분 투자자인데 건물을 팔 때 들어가는 경비가 있어요. 팔 때. 매도할 때 들어가는 경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걔를 영업경비라고 하면 파는 게 영업이죠. 파는 게 영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업경비는 어느 기간 중에 발생하는 거다? 보유기간 중 제대로 임대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다. 그럼 개인적인 업무 비용은 안 들어가겠죠. 이해가 되세요? 그럼 얘는 경이니까 저세는 안 들어가겠죠? 저당과 세금이 영업경비에 안 들어가겠죠, 당연히. 오케이? 그럼 취득시나 양도시의 경비는 영업경비에 안 들어가겠네요? 얘는 보유기간 중 제대로 임대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니까. 그게 기본적인 개념이죠. 그럼 취득세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양도소득세? 안 들어간다. 양도시니까.
그럼 보유기간 중에 보유자체에 대한 세금, 재산세는 들어간다? 들어가겠죠. 이런 개념의 차이가 있다고요. 그래서 영업경비란 보유기간 중에 제대로 임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경비를 얘기하더라. 고로 취득시나 양도시의 경비는 포함되지 않는 데가 포인트. 그래서 취득시에 내는 취득세, 등기하기 위해 내는 등록면허세 안 들어가죠? 양도소득세 안 들어가죠? 그래서 가능한 총소득에서 자 칠판 봐야죠. 이거 외워야 돼 오늘. 이따가 못 외우면 집에 안 보내야 되겠어. 예. 그래서 집을 가기 위한 패스워드로 뭔가를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하는 사람만 집에 가고 못하면 다시 돌아가서 빵 먹으면서 공부하고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얼마나 공부를 잘하겠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하겠죠. 예. 그래도 집은 가고 싶을 거 아니야. 네. 그럼 가능한 총소득에서 공시 및 불량부채 충당은 빼고 기타 소득 더하네요. 얘를 유효한 것이라고 얘기했다. 유효 총소득이죠. 그럼 여기서 간단하게 질문. 유효 총소득이 가능 총소득보다 클 수도 있을까요? 유효한 게? 밑에 나오는 게 가능 총소득보다 클 수도 있을까? 뭐가 크면? 기타 소득이 크면. 반드시 작다 그러면 X인 거죠. 기억을 해야 돼. 그럼 이 유효 총소득에서 이제 경비 빼내요? 얘를 빼는 걸 무슨 경비라고 한다고요? 영업경비 빼는 거죠. 그럼 이제 순영업소득이래. 여기서 하나를 외울 거예요. 금에서 불순물을 뺀 게 뭐예요? 순금. 그럼 후추에서 불순물 뺀 게 뭐야? 순후추. 그래서 빼면 순자를 붙이는 거예요. 빼면 앞으로 빼기가 나오면 순자를 붙이는데 그때 빼는 걸 못 빼는 거냐면 비용이나 지출, 경비. 제 질문을 해볼 겁니다. 비용과 지출과 경비가 뭐가 다르죠? 똑같아요. 똑같은 애들을 그냥 다르게 부르는 애들인 거야. 그래서 비용이나 경비나 지출 빼면 무조건 예외 없이 순자를 붙이면 돼요. 그럼 여기 보세요. 유효한 총소득에서 뭐 뺐죠? 영업경비. 경비 뺐죠. 그러니까 뭐 붙인다? 순. 얘를 뭐라고 한다? 순영업소득. 그럼 매도가액이라는 것에서 매도경비라는 걸 빼면 뺐죠. 그러니까 걔가 뭐다? 순매도액. 오케이?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면 뺐죠. 그러니까 순수익. 그게 만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름을 그냥 막 그때그때마다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정해진 원리가 있어. 그럼 그 원리를 알면 문제를 풀기가 쉽죠. 다시 그러면 우리는 응용할 수 있죠. 수입의 현재 가치에서 얘를 지출의 현재 가치를 뺀대요. 지출의 현재 가치를 뺀대. 그럼 얘를 뺐죠. 지출 뺐어. 그럼 뭐 붙인다고요? 순. 그러니까 얘는 순 현재 가치죠. 오케이? 얘를 세 글자로 줄인 게 순영가. 네. 이런 공통점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계산하는 걸 공부를 해야 되냐면 일단 유효 총소득까지 계산하는 건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공실 발생하는 거 불량한 거 뺐어요. 기타 소득 더했네요. 주차장 수입 등 유효해졌어요. 거기서 소득이니까 경비를 빼요. 영업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 영업경비를 빼요. 얘는 보유기간 중에 경비니까 취득시의 경비는 안 들어가요. 양도시의 경비 안 들어가요. 그럼 위에서 이미 뺀 놈들 여기서 또 빼면 안 되죠. 그럴 거예요. 밑에서 빼야 될 애들이 있으면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계산해서 순영업소득이 나왔는데 거기서 저당 빼고 세금 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를 통째로 다 기억해야 돼 사실은. 그럼 이때의 영업경비는 어떻게 기억할 거냐면 사극 시리즈입니다. 사극 시리즈. 여러분 왕의 부인이 뭐였어요? 왕비라고 얘기하면 더 이상 내용에 진전이 없다니까. 중전이라고 중전. 그랬더니 저 무식한 놈이 왕의 부인이 한둘이야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래서 중전 저 고통스러워요. 지대이론에서 공부했던 내용. 그렇죠. 그 다음 사극 시리즈 2. 양반가에서 아들이 자신을 낮춰서 부르는 말은 부모님께 소자 이자를 내고 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소자. 그 다음 사극 시리즈 3. 왕의 손자를 뭐라고 해요? 세손. 그래서 공정함이 결해지면 없어지면 세손이 유감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정결, 세손, 유감 이렇게 기억을 하자고요. 7글자. 그리하여 영업경비는 공정결, 세손, 유감이 들어가는데
이게 나중에 감정평가론에서 나오는 임대할 때 임대료를 계산할 때 더하는 필요한 모든 경비, 필요제 경비, 이게 똑같아요. 개념은. 임대하는데 필요한 경비인 거죠. 그런데 이때 영업경비로 빼는 이 필요제 경비는, 영업경비는 이 공정결세 손유감이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들어갈 수 없는지 설명을 드려보면, 여기 보세요. 공은 공실충당금인데 위에서 이미 뺐나요? 그럼 여기 영업경비에 공실충당금이 만약에 들어가 있으면 공실충당금은 가능총소득에서 한 번 빼고 유효총소득에서 또 빼죠. 두 번 빼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 거죠. 그 다음 결손준비금은, 그래서 얘가 빠져나간 거고, 결손준비금이 결손이 발생할까 봐 준비해 놓은 금액이래요. 이게 결국은 불량한 놈이 발생할까 봐 충당해 놓은 금액인 거죠. 그래서 결손준비금 이꼬르 뭐다? 불량부채 충당금. 그래서 얘도 빠져요. 위에서 뺐으니까. 그럼 감가상각비는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 과세상소득을 조정할 때 그때 빼요. 이 세금 계산 시에. 그럼 밑에서 빼네요? 네? 이걸 외울 거라고 나중에. 그럼 얘는 밑에서 빼니까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공정결세 손유감이 다 들어간다. 빠지는 게 있다? 나가는 게 있다? 빠지는 게 있네요. 뭐가 빠졌어요? 공, 감, 결이 빠졌어요? 그럼 이때 공감이 가요, 이네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외웠냐면, 굳이 외우고 싶으면 공감이 갔죠, 지금? 공감이 간다? 갔어요, 지금? 다른 애들 어떻게 살라고 결혼해서 가버린 거죠. 물론 결혼준비금이 아니라 결손준비금이지만. 그래서 공감결이 빠졌다? 빠졌네요. 그네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돼요. 그럼 정말 고난도의 문제가 나오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런 문제가 나와요. 순영업소득은 공실충당금을 뺀 후예요? 빼기 전이에요? 네? 뺀 후죠. 왜 뺀 후예요? 이미 위에서 뺐잖아요. 위에서 뺐으니까. 그러면 순영업소득은 결손준비금 뺀 상태인가요? 불량부채 충당금 뺀 상태예요? 위에서 뺐으니까. 영업경비로는 안 빼지만. 그러면 순영업소득은 감가상각비는 고려가 된 거예요? 고려되지 않은 거야? 상각전, 상각후? 상각전이네요? 상각비는 여기서 뺀다고 그랬잖아요. 그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식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해둬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죠? 네. 그래서 이제 영업경비 계산 공정함이 결해지면 세손이 유감이다를 공정결, 세손 유감 이렇게 기억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은 봤더니 공실충당금이래. 제가 하라는 대로만 기억하고 툭툭툭 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얘를 자세히 너무 심각하게 바라보면 여기서부터 꼬여요. 전체적인 흐름을 못 잡아. 공실충당금. 그 다음 정은 정상 운전자금 이자래요. 이게 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정상 운전자금 이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왠지 운전 이거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지분 투자자가 뭐 하기 위해서? 임대하는 게 굴리는 거죠, 지금? 그럼 정상적으로 운전, 정상적으로 임대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에 대한 이자래요. 얘는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대. 이것의 대표주자가 뭐가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임대를 임차인에게 주면 임차인이 이제 사용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용을 하겠죠, 건물을. 그래서 뭐가 나가냐면 전기료와 수도료 등이 나갈 겁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실제로 상가 건물을 임차를 해서 빌려서 써보면 그때 수도료와 전기료를 수도 공급자, 전기 공급자에게 직접 우리가 납부하는 게 아니라 건물주에게 납부하나요? 보통은 건물에서, 건물 자체에서 그걸 다 걷어들이죠. 그래서 그걸 전기 공급자, 수도 공급자에게 납부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부담할 금액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기료와 수도료는. 그렇죠? 그런데 임차인이 전기료, 수도료를 납부하지 않고 걔를 계속 미뤘어요. 그럼 그때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못 받았으니까 임대인이 공급자에게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 건물의 수도가 끊기고 전기가 끊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임대인이 정상적으로 임대를 하기 위해서 먼저 그 돈을 내요. 네.
그럼 그 돈이 뭐예요? 정상 운전 자금이죠. 그럼 결국은 임차인에게 그 돈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비용이 아닌 거죠. 비용이 아닌 거야. 근데 그것에 대한 이자 부담이 있겠죠. 그 돈에 대한. 그럼 그만큼은 누군가한테서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만큼 뭐가 발생한 거다? 비용이 발생한 거다. 얘를 정상 운전자금 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는 건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무슨 이자는 정상 운전자금 이자만 들어가요. 자기 출자금 이자, 건설자금 이자 등등등은 하나도 안 들어가. 무슨 이자만 들어간다고요? 정상 운전자금 이자만. 그래서 기억하는 방법 따라해보세요. 똑같이 따라해야 돼. 정상만 포함된다. 이걸 막 외우려고 하지 말고 정상 운전자금 이자만 정상적으로 포함되는 거죠. 비용 속에.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결손준비금은 얘가 불량부채 충당금이었죠. 그 다음 세는 세금과 공과금이래요. 그때 이 세금에는 취득시의 세금 안 들어가죠. 양도시의 세금 안 들어가요. 얘는 어느 기간 중에? 보유 기간 중의 내용만 따지는 거니까. 그래서 재산세는 들어가나요? 보유 자체에 대한 세금이니까. 만약에 건물이 없으면 건물 임대 못 하겠죠. 그럼 재산세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 건물 소유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죠. 맞죠? 그러니까 재산세를 납부하는 건 제대로 임대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겠죠.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종부세도 들어가나요? 종합부동산세? 질문. 종합토지세는 지금 현재 있어요? 없어요? 없죠. 종합부동산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취득세는 안 들어가죠? 왜 안 들어간다? 취득시니까. 예. 양도소득세? 안 들어가요? 양도시니까. 우리는 어느 기간 중에 내용만 따지고 있다? 보유 기간 중에 제대로 임대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따지고 있다. 그 다음 소는 이제 손해보험료래요. 그래서 손해보험료의 대표자가 뭐가 있냐면 화재보험료가 있어요, 여러분. 건물을 사용하면 뭘 가입하게 돼 있냐면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다달이 예를 들어 화재보험료가 10만 원씩 나가요. 그럼 1년 12달을 부으면 내가 120만 원을 부었죠, 여러분. 그런데 화재가 안 나면 돌려받는 금액이 있어요. 걔를 화재보험에 대한 환급금이라고 해. 화재가 안 나면. 거의 예전에 제가 돌려받을 때 좀 오래되긴 했지만 한 80에서 90은 돌려받았던 것 같아요. 그럼 그만큼은 비용이에요? 비용이 아니야? 비용이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 비용이 되려면 보유기간 중에 제대로 임대하기 위해서 뭔가 돈이 밖으로 나가야 비용이죠. 돈이 나가지 않으면 비용이 발생한 게 아니잖아. 근데 그 돈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그냥 비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환급금은 비용이 아닌 거야. 그럼 그때 120만 원 전체 금액 중에 80만 원을 만약에 돌려받았다. 그럼 40만 원만큼은 그냥 보험료로 지출된 거죠. 그럼 걔는 비용이다? 비용인 거예요. 비용이. 그래서 화재보험료 중에 환급금은 뭐가 아니고? 비용이 아니고. 왜 비용이 아닌지 이해되세요? 그 얘기고. 환급금 이외의 금액만 비용이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는 따져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이때 유지관리비가 있대요. 건물을 제대로 임대하기 위해서 임대인, 우리는 임대인이에요. 이제 철저히 임대인 마인드인 거야. 임대를 해줬더니 어느 날 임차인에게 연락이 왔어요. 비가 새요. 물이 뚝뚝뚝 떨어져요. 강의실의 한가운데서 물이 막 뚝뚝뚝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수강생들이 강사 얼굴과 물방울을 같이 겹쳐서 보는 거예요. 그럼 운치 있나요? 운치는 얼어 죽을 운치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임대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럼 걔를 그냥 눈 뜨고 본다, 눈 감고 본다, 적절한 수선을 해야 된다? 적절한 수선을 해야 되죠. 걔를 뭐라고 한다? 유지관리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유지관리비에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어떤 비용을 딱 들이면 그 비용을 들인 만큼 그 건물의 자산 가치가 올라가. 그래서 나중에 더 비싸게 팔 수 있어.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출이 자본화됐다. 얘를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해요. 그럼 자본적 지출액의 대표자가 뭐냐면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그 엘리베이터가 1, 2인승짜리예요. 너무 심하다. 2, 3인승짜리. 그럼 사람이 2명만 타면 어깨를 펼 수가 없어. 불편했겠죠. 유용성이 떨어졌을 거야.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확충하기 위해서 이때 7, 8인승짜리로 고쳐달면서 비용을 얼마만큼 투자했냐면 3천만 원의 비용을 들였대요. 만약에. 그럼 그 비용이 들어감에 따라 건물의 가치가 올라간다? 네.
그럼 예전대로 단순히 사용 수익을 누리기 위해서 들어간 지출액이에요? 자본적 가치가 커졌어? 자본적 가치가 커졌죠. 걔는 자본적 지출에 양도할 때 그 돈이 다시 들어온다? 그러니까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게 자본적 지출인 거야. 그걸 공법상에서 얘기할 때는 그냥 대수선. 물론 대수선이 되기 위한 조건이 따로 있지만. 이해되세요? 그걸 개론에서 뭐라고 하냐면 가치 증가 목적의 수선비라고 해요. 그럼 걔들은 나중에 다시 회수가 가능하니까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그래서 단순히 원래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자산가치 올라가지 않고 그때 비용 들어간 것. 그게 대표자가 뭐냐면 건물 벽에서 물이 뚝뚝뚝 떨어져. 그럼 걔를 보수했다고 해서 건물의 가치가 전에보다 올라가진 않죠. 그냥 원래대로 사용 수익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인 거야. 걔가 수익적 지출인 거예요. 세법상에. 그래서 수선비, 수익적 지출이라고 나온 애들만 유지관리비에 들어가요. 대수선, 가치 증가 목적의 수선비, 자본적 지출은 들어가지 않아. 그래서 얘를 기억하는 방법. 우리 학창시절에 즐거웠던 기억. 초등학교 때 성적표는 수음이 양가였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성적표를 보면 다 수수수잖아. 분위기가 왜 이래요? 다 양가야? 그래서 나는 양가집 교수였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수수수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수수수. 대수선, 가치 증가 목적의 수선비, 자본적 지출은 들어가지 않아요. 숫자로 시작하는 애들만 들어간다고. 무슨 수선비 뒤에 붙었을 때 숫자로 시작하는 애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판단하실 거예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영업경비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만 판단하시는 거예요. 가치 증가 목적의 수선비 들어가지 않아요. 가로 시작했잖아. 대수선 들어가지 않아요. 대로 시작했잖아. 뭘 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자본적 지출 들어가지 않아. 자로 시작했잖아. 네. 그럼 수선비, 수익적 지출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수수수니까. 그럼 끝난다고. 그 다음 감가상각비가 있어요. 얘는 감가가 발생하니까 그만큼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대표자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건물을 임대해 주면 건물은 노후화가 진행되니까 해마다 가치가 감해져요. 그만큼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고요. 그럼 임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건물이 필요했고 건물이 닳아 없어지는 만큼 당연한 비용이다. 제대로 임대하기 위한. 그게 감가상각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하면 건물에 투자했을 때 들어온 임대 수입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뭘 인정받아서? 감가상각 비용을 얘를 비용으로 인정받아서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얘를 절세 효과라고 한다.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잠깐만 여기까지 한 거예요. 소득이 발생하면 거기서 뭘 뺀다? 순서대로? 경저세를 뺀다. 까먹었잖아요. 다시 경저세, 경비, 저당 세세금. 그래서 영업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 영업경비까지 뺐는데 경비 비용 지출 빼면 순자를 붙인다. 그래서 순영업소득까지 계산하는 식을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영업경비에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않는 걸 시험 문제에서 주거라고 내죠. 그때 문제를 낼 때 포인트는 아까 그 식에서 이 식에서 이걸 다시 적느니 여기다 적자. 예, 그래서 이 식에서 뭘 해주시면 되는 거냐면 가, 공, 기. 가득 차 있다 공기가 이 얘기였죠? 그 다음 조, 순, 전후 이렇게 외울 건데 아직은 안 외웠어요. 그 다음 사이에 뭘 낀다? 경저세. 이렇게 한 거잖아요. 우리 어디까지 했죠 지금? 영업경비가 뭔지를 설명드렸죠? 그래서 여기까지 계산한 거예요 지금. 순영업소득까지. 오케이? 그러면 얘는 어느 기간 중에 내용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보유기간 중의 내용이니까 당연히 이때 경비란, 영업경비란 어느 기간 중의 경비다? 보유기간 중의 경비니까 취득시의 경비는 당연히 안 들어가고, 오케이? 양도시의 경비도 당연히 안 들어가겠죠?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 그럼 이때 위에서 이미 뺀 애들은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지. 두 번 빼는 거니까. 밑에서 빼는 애들도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지. 그래서 시험 문제에 뭐가 많이 나왔던 거냐면 영업경비에는 저당이 포함된다. X예요. 영업경비에 세금이 포함된다. 이 밑에서 빼는 세금 여기 안 들어가요 당연히.
그러니까 영업경비에 공실충당금도 안 들어가겠죠? 위에서 뺐으니까. 불량부채 충당금도 안 들어가겠지. 그 내용. 감가상각비도 안 들어간다고 그랬죠? 밑에서 빼니까. 네. 그래서 이 영업경비를 우리 어떻게 외웠다? 세손. 공정함이 결해지면 세손이 유감이다. 공정결, 세손, 유감. 감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외울 수도 있지만 그거는 외우기 나름. 여기까지 되셨죠? 그 내용인 거예요. 그럼 이제 저당을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 빼는 것. 저당. 이때 빼는 저당이 뭔지를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질문. 우리가 이 밑에도 1층에 은행 있죠, 여러분. 그럼 은행에 가면 현금 자동 인출기가 있습니다. 얘를 ATM기라고 하잖아요. 그럼 ATM기에서 부채 서비스액, 현금 서비스액을 인출하면 걔는 내 돈이에요? 빌린 돈이에요? 빌린 돈이죠. 그럼 그 빌린 돈에 대한 이자만 지불해요? 원금도 갚아요?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죠. 그래서 남에게 빌린 돈 갚는 걸 현금 서비스액이라고 한다.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 그럼 이 부채 서비스액은 이자만 있다. 원금 플러스 이자다. 원금 플러스 이자. 우리가 공부한 화폐 시간가치 계수에서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구할 때 뭘 곱하면 됐죠? 대출 받으면 뭘 곱한다고 그랬어? 저당 상수. 저당 상수 곱하면 원리금이 계산된다면서요. 우리의 추억이 또 사라졌어? 뭐만 하면 그냥 앞에 걸 다 밀어버리고 그냥. 그래서 저당에 대한 원금 상환액과 이자 지급액, 얘가 바로 뭐다? 부채 서비스액. 시험 문제에 뭐라고 나오냐면 부채 서비스액은 저당에 대한 이자만 포함된다. X에 원금 상환분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리금이다, 이자다? 원리금을 빼는 거지. 원리금을 갚는 거지. 연간 갚은 원리금을 빼는 거지. 이자만 빼는 게 아니에요, 이 시기. 그래서 저당 상수를 곱해서 구하더라. 이때 나오는 게 저당 지불액인데 이게 원리금이잖아요. 저당 지불액과 뭐가 같은 거다? 부채 서비스액이 같은 겁니다. 원래는 정확하게 같진 않고 미세하게 달라요. 근데 그 부분까지 시험에 나온 역사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얘는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원금 플러스 이자인 거야. 원리금이죠. 그래서 이때 저당에는 뭘 곱한다? 저당 상수를 곱한다라고 꼭 기억해 두세요. 이거 함정을 어떻게 파냐면 시험 문제가 나오면 저당과 저당 상수, 저당 이자율 둘 다 줘요. 그래놓고 저당 이자율을 곱하는 함정에 빠지도록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럼 잡아내셔야 되죠. 꼭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럼 이제 뭐만 빼면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순영업소득에서 뭐까지 뺐어? 남의 돈 갚죠? 자, 취득 시에 남의 돈 3억을 빌렸어. 3억의 저당 상수를 곱해서 월 단위로 예를 들어 200만 원씩 갚아요. 원리금을. 그럼 1년간이면 200에 곱하기 10이라니까 2,400을 빼겠네? 그럼 걔까지 빼면 이제 뭐만 남았다? 세금만 남았죠. 세금을 빼기 전이 나올 거 아니야, 이제. 전 현금 수지가 나오겠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제 세금을 빼요. 그럼 자 보세요. 우리가 보유기간 중에 임대활동이 뭐였어요? 임대활동이 영업이었잖아요. 그럼 임대활동을 통한 임대 수입이 결국은 영업소득이다? 그럼 영업소득이 발생했으면 세금 내겠네요? 이게 자본이득세야, 영업소득세야? 영업소득세예요, 재산세야? 영업소득세죠. 이거 재산세를 뺀다고 나온다고 또. 자본이득세를 뺀다고 나온다고요. 그럼 틀린 걸 잡아야지. 그러니까 뭐가 딱 머릿속에 박혀버려야 되냐면 지분 투자자의 영업은 임대다. 임대활동이다. 임대활동. 그러니까 임대활동을 통한 임대 수입이 영업소득이다. 우리의 영업소득. 그럼 당연히 영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다. 영업소득세인 거죠. 그럼 영업소득세를 이제 계산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소득이 있죠. 얘를 뭐라고 한다?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소득을 과세대상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과세상소득이 만약에 이때 세전 현금 수지와 똑같다면 여기다가 세율을 곱해주면 바로 얘가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시험에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안 나오는데 부동산학에서 이때 계산하는
계산할 때 빼는 영업경비와 세법상의 경비로 인정해 주는 것에 미세한 차이가 존재해요. 그럼 우리는 경비로 보는데 세법에서 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거라면 우리는 뺐지만 세법에서는 인정 안 해주니까 걔만큼을 더해서 세금을 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정이 필요하겠다, 필요하지 않겠다?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는 경비로 인정 안 했는데, 우리는 경비로 안 뺐는데 세법상엔 걔가 경비래. 그럼 그만큼 빼서 세금을 내야 되겠죠. 빼고 남은 금액에. 조정이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필요한데 그 조정이 정말 미세 조정이에요. 정말로. 이게 막 엄청나게 크게 조정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얘를 과세상 소득의 영업소득세율을 곱하면 영업소득세가 나오는데 과세대상 소득 계산 시 중요 조정 사항이 있답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당연한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잠깐만 보실래요? 저당은 뭐 더하기 뭐라고 그랬어요? 또 대답 못하네? 원금 상환분 플러스 이자 지급분인가요? 그럼 이때 1년간 원금 상환이 1,000만 원만큼 됐고 원금은 1,000만 원이 상환됐고 이자는 1,400만 원이 나갔대요. 만약에 그러면 우리 원금 비용이라는 표현 쓰나요? 부동산학은 철저히 경험과학이야. 그럼 원금 상환 비용이라는 표현 써요? 원금 비용? 안 쓰죠. 이자 비용은? 이자 비용이 발생했다는 표현 써요? 안 써? 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 둘 중에 원금이 상환된 만큼은 내 돈으로 바뀌는 거예요. 따져보면 건물이 있는데 내가 3억을 빌렸다. 예를 들어 30년간 3억을 빌렸어요. 근데 내가 1,000만 원만큼 갚았어. 그럼 이제 건물 중에 3억만큼이 남의 돈이었다가 내 돈으로 1,000만 원이 바뀌어요? 그럼 2억 9천만 남의 돈인 거잖아. 그럼 그때 갚은 돈이 비용이에요? 비용이 아니야? 얘는 비용이 아니죠. 내 돈으로 바뀌어버린 거니까. 오케이? 그런데 이자가 발생했어요. 그럼 이자가 발생한 만큼 내 지분 가치가 늘어요? 아니죠. 얘는 순수하게 비용인 거잖아. 이자 비용. 그래서 이자는 뭐로 인정해주고?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원금 상환분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겠네요? 그러면 이때 순영업소득에서 출발을 한다면 빼야 될 이자를 빼기 전이니까 이자를 뺄 것이고 만약에 세 전에서 출발한다면 빼야 될 이자는 뺐는데 비용으로 빼지 말아야 될 원금 상환분도 비용으로 뺐죠. 그러니까 이만큼 더해서 세금 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차이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왜 더하고 빼는지만 알면 된다고. 네. 그래서 과세상 소득은 순영업소득에서 출발할 때와 세전 현금수지에서 출발할 때 둘 중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금 상환분은 비용이 아니고 이자 지급분은 비용이다. 그렇죠. 그리고 대체 충당금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그냥 무슨 엄청나게 중요하지도 않아. 얘는 금액으로 나온 역사도 거의 없어요. 대체 충당은 뭐냐면 시스템 에어컨이 붙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시스템 냉난방 장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걔는 건물의 주요 구조부는 아니잖아요. 건물을 임대했을 때 건물 자체의 가치가 떨어질 때 하는 건 감가상각비죠. 오케이? 그런데 시스템 냉난방기를 설치해놨을 때 걔가 점점 노후화가 진행돼서 쓸 수 없게 될 때가 올 거예요. 그렇죠? 그때를 대비해서 계속해서 그놈을 대체할 것을 비용으로 잡아놔요. 달아 없어지는 만큼. 걔를 뭐라고 하냐면 대체 충당금. 그러면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금액만큼이 비용이라고 생각해서 영업경비에서 계속 빼나가고 있어. 그런데 그만큼 이제 딱 달아 없어져서 걔를 대체해서 그 돈으로 갖다 끼면 가치가 보존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걔는 비용이야, 비용이 아니야? 그 가치 그대로 유지시키는 데 들어간 비용이니까 비용으로 세법상 인정을 얘는 안 해준다고요. 비용이 아닌 거야. 근데 비용으로 뺐으니까 이만큼 더해서 다시 세금을 때린다고요. 지금 연신 고개를 끄덕일 필요도 없어. 얘는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외우는 방법이. 여기까지 됐죠? 근데 감가상각비는 건물의 가치가 자체적으로 달아 없어지는 거니까 비용으로 세법상 인정해 주는데 아직 안 뺐다고요. 그러니까 빼야지. 과세상 소득으로 조정할 때 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조정해야 될 내용의 끝인 거예요.
그래서 순영업소득에서 출발할 때 부채 서비스액 빼죠? 그럼 얘는 세전 현금 수지가 되죠? 부채 서비스액은 뭐야? 원금 상환분 플러스 이자 지급분이죠? 얘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를 붙인 거지 지금. 아니, 부채 서비스액이 원금 상환분 마이너스 이자 지급분이다가 아니라 원금 상환분 플러스 이자 지급분인데 여기다 마이너스를 해서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인 거죠. 맞죠? 그러면 순영업소득에서 출발해서 뭐로 갈 때는? 과세상소득으로 갈 때는 이자 지급분을 뺀다? 비용인 이자를 빼기 전이니까 이자를 빼는 거죠. 이때는 원금 상환분은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아요. 얘는 어차피 비용이 아니니까. 오케이. 그 다음 세전 현금 수지에서 출발할 때는 빼야 될 뭐는 뺐죠? 이자 지급분은 비용을 잘 뺐죠? 칭찬받아 마땅해. 근데 빼지 말아야 될 뭘 뺐다? 원금 상환을 뺐으니까 얘만큼을 다시 더해서 세금 두들겨 맞아야 된다? 그렇게 조정을 해야죠. 네. 그러니까 결론은 얘를 외워야 되는 거죠. 순영업소득에서 출발하면 이자 지급분을 빼고 세전에서 출발하면 원금 상환을 더한다를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얘만 외우면 된다고. 그리고 플러스 대책 중단금 마이너스 감가상각비는 똑같아요. 둘 다. 그럼 이 차이만 외우면 되겠네. 그래서 얘를 외우는 방법 이렇게 외울 거예요. 예전에 TV에 장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드라마가. 그게 전원일기였어. 전원일기. 그럼 전원일기에 누가 살고 있냐면 순이가 살고 있어. 누가 살고 있다고요? 순이가 살고 있어. 순이는 무슨 안경을 썼냐면 뿔대 안경을 썼어. 그리고 세금을 마감하러 가는 거야. 뿔대 마감. 세금을 마감하러 간다고요. 그래서 외울 때 전원, 순이, 뿔대 마감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따라해 보세요. 무슨 일기라고요? 전원일기야, 전이일기야? 전원일기죠. 전에서 출발한 원금 상환분만 조정하는 거라고. 순이에요, 순원이야? 순이, 순영업소득에서 출발하면 이자 지급분만 조정하는 거예요. 전원 순이라고 그게. 무슨 안경 썼다고요? 뿔대 안경. 그럼 대체 충당금 플러스에? 뿔대? 플러스 대체 충당금. 그 다음 세금 마감하러 간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마이너스? 마감. 그렇게 기억하면 끝나는 거죠. 전원 순이 뿔대 마감만 기억하면 이 내용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더하는지 빼는지를 기억하는 방법 칠판. 전체를 만들려면 더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금 상환분은 더하겠죠. 순은 아까 빼는 거였어요. 그래서 순 2는 이자 지급분을 빼는 거다. 그 다음 뿔대 마감 플러스 대체 충당금 마이너스 감가상각비. 몇 번만 해보면 얘는 그냥 자연스럽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보유기간 중에 현금 흐름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에서 가공기 조순전후 경조세를 하면 되죠. 된 거예요? 네. 몇 분을 쉴 때가 된 거예요? 10분을 쉴 때가 된 거란 얘기죠. 10분을 쉬고 그 다음 내용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10분을 쉬세요.